네, 뭐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맞고 또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뭐 늘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님 책도 사서 이제 읽고 있고 뭐 저희 집사람도 따로 또 한 권 더 샀다고 봤는데요. 제가 오늘 한 권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인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공부는 저희들도 항상 늘 해야 되고 이 주식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맞게 이렇게 공부를 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그 정광호 전 펀드 매니저분을 모셨는데 이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달이었나요? 한번 모셔가지고 저 한 달 전에 오신 것 예, 같아요. 그때 한번 그 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뷰가 상당히 좀 급하게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모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그 시장에 여태껏 있었던 어떤 사이트와 조금 다른 사이트를 좀 가지고 오신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이제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점심을 한번 같이 제가 좀 모시고 이렇게 점심을 한번 했는데 저를 빼시고 드셨다는 겁니까 오늘? 그 시간에 작가님 못 오시는 시간이어서요. 정말 개탄할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꼭 다시 네. 한번 소고기를 꼭 사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밥을 사겠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뭐 그 매니저님하고 제가 이렇게 갈비탕 이렇게 뜯으면서 그날 몇 가지 일을 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 꼭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여유 있게 모셨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좀 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좀 공감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저도 생각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모시는데요. 우선 이제 그날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 86번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날도 여쭙습니다. 86번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네. 예,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진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네. 일단 86년생이냐 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되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처음에 만드는데 제가 얼굴이 안 나와요. 사실 저희 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원래 네. 영상 네. 만들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모르게 네. 금융 냄새도 전혀 안 나도록 주식 냄새도. 그래서 네네. 뭘 해볼까 하니까는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미국 1년 했었는데 네. 그때 살았던 동네가 이제 86번가여서 그래서 86번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84번가에서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 쿨하게 바꾸시면 되지 않나요? 84번가로 이제. 근데 왠지 이 어감이 4보다 86이 더 약간 그런가? 더 이렇게 좀 주변에 사실 여쭤봤어요. 이게 바꿔야 되겠냐 네.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감이 좋은 것 같다 하셔갖고 뭐 86, 83 어떻게 보십니까? 86, 83. 네. 근데 뭐 어감이 뭐 86번가 그게 좀 더 낫다고 하면 네네. 일단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자체 명칭을. 고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고친 채널도 막 뭐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중요하진 않죠. 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말 또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날 저희가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게 이제 책 쓰는 걸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곧 이제 출간을 하실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저의 어떤 포인트는 뭐였냐면 매니저님께서 이제 책을 내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내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어떤 책을 내야 된다는 그 시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책을 지금 이제 내시겠다라고 이제 그날 말씀하시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네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난 시그널이군요. 네. 저는 대충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이거 지금. 이게 그 원래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서 역대급 일이 있었으니 이거랑 증시랑 연관지어 가지고서 누군가는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남겨놓으면 이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였다라는 걸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매조지음을 하려면 하나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도 이제 겪었고 저희가 약세장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약세장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한 사이클이 끝난 건데 근데 그 전에 뭐 애매한 시기에 내면은 이거는 뭐 코로나에 총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책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1년에 쭉 이렇게 나왔던 이벤트들 뭐 가령 11월 FOMC에서 감속을 하겠다라고 성명서에 들어간 거라든지 최근에 또 뭐
그 인플레가 조금 어제 그거요? 네네. 네네. 인플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팀 라우스 기자가 좀 방향을 돌리는 듯하게 네. 이렇게 사인을 보낸거나 최근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약세장의 마지막이 역실적 장세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다 정리한 거 탈고해가지고서 이제 출판사 분들께 건네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이게 진짜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에 책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책도 전부 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하고 막 책을 내잖아요. 그럼 망해요. 이게 네. 상승장 쫙 갈 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책 이야기를 여쭤본 게 이제 일부 지금 그것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뭐 책 광고를 하는 거냐 묻을 수 있지만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내시겠다고 결심을 한 계기가 장에 대한 거에 대한 뷰가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낸 거 아니냐 뭐 그걸 이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그 말씀을 여쭙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어쨌든 뭐 매니저님 책에 나오시면은 작가님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뭐그 네. 제가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일단 훌륭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또 뭐 저도 2권이나 샀으니까 더 사겠습니다만 주변 분들에 많이 사겠습니다만 두 분 다 파이팅 하시고 정말 좋은 결과가 또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내년 3월에 또 한 권 나옵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니저님께서 이제 사실 지난번의 뷰가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 맞다면 이번에 장이 일단은 환율로 봐서는 1,510원 정도까지의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락바텀을 본다면 1950 정도까지의 바텀 보인다. 근데 그게 뭐 어쩔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정도의 아래쪽에 어떤 뷰를 가지고 조금은 룸은 남아 있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빠지든 오르든 간에 뭐 거래 대금 자체가 뭐 25조 정도. 근데 뭐 미니멈 한 20조 이상이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면 어떤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존에 1,510원의 환율 어떤 그런 레인지와 그다음에 2,000 정도 수준의 뭐 1,950 정도의 락바텀을 보셨던 뷰가 바뀌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나와서 제가 이제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약세장이 언제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에 거의 온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게 진짜로 뭔가 딱 그 트리거가 돼 있지 그걸 한번 잘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랬을 때 왜 그러면 클라이막스로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인플레가 좀 빨리 내려갈 것 같다. 각종 선행 데이터가였고 네.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트리거 될 만한 걸 찾아보자면 옛날에는 바닥에서 거래가 좀 터지던데 하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우리가 달러 완성 코스피로 봤었을 때 바닥들의 선을 쭉 그어 보면은 대충 그게 말씀해주신 환율하고 주식 레벨이면 진짜 그게 딱 밑에 달러 완성 코스피로 바닥으로 딱 나올 텐데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제 나오고 나서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그 뭐 이제 그 티미라우스 기자의 그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FOMC도 있었고 하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티미라우스 기자 그 부분이 제일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21일,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역실적 장세가 끝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됐었죠. 네. 네, 그런 과정을 좀 거쳤었다라는 거고요. 어떤 점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좀 끝으로 보이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증시가 봐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고서 뭐 연준이 풋을 언제 주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네. 지금은 인플레가 높다 보니까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고 터미널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돼서 아마 그런 쪽에서 증시 자산시장에 대해서 연준의 힌트가 나오는 거는 채권이지 않겠느냐인데 티미라우스 기자가 그때 쓴 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가 이제 미국이 CPI가 조금 높았었어요. 그 전달에는. 네. 지금 전달에 한 달 네. 전에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맨날 10bp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치가. 그다음부터 쫙쫙 올라가니까 기사가 그때 뭐 9시 우리 시간으로 50 뭐 2분인가 3분인가 딱 나오면서 그때 그 기사의 내용은 넘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편한 신기를 내비친 거고 9월에 연준이 찍었던 전도표에서 너무 나가지 말아라. 지금 보니까는 벌써 50bp나 나가던데 그게 이제 데이터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그거 보고 가야지 너무 그렇게 가면 되느냐인데 사실상 연준에서 너무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10월 달에 그 10월 21일 날 네. 그 기사 나왔을 때 기사 나왔을 때 그게 네, 네. 약간 어떤 변곡점이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변곡점이 된다고 큰 판단을 포인트다. 했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연준이 지금 사실 이제 연준이 여러모로 변모를 해왔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 아주 체계가 덜 잡혀 있었고 소위 말하면 지금이랑 비교하면은요. 네. 한때는 통화량만 타겟팅을 해서 기준금리 제시를 안 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넘어오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말로써 그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정책을 큰 거를 바꾸지 않고서도 많이 이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도 도입이 됐죠.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면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 횟수를 파올 때는 이제 원래 4번 하던 걸 8번으로 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도 강화됐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약간 이제 조정하는 수단으로 언론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거기에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었던 거고 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줬던 힌트는 거기다 이고 뭐 그럼 이럴 수 있어 말 한마디 갖고 그러냐인데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지금 조금 인플레에서 리더십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2가지가 하나는 뭐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는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각종 인플레 선행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제 그 과거를 보게 되면 쭉 한 50년 놓고 보게 되면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평균적으로 해봤었을 때 수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9월의 점도표가 최초였어요. 코로나19 최초로 내년도 예상해 놓은 그 이제 점도표 금리하고 물가 그 갭이 과거 평균에 드디어 넘어선 거죠. 예전에는 과거 평균을 못 넘어섰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자꾸 그걸 보면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를 어떻게 잡냐. 과거 평균도 안 되는데. 네, 근데 네. 그걸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연준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추가로 거기에서 긴축을 할 필요는 점도표 찍은 거에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 배경도 탄탄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한번 뭐 말의 변화나 태도 변화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이제 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증시 장세 변하는 거 볼 때 강세장이 시작하는 이제 뭐 강세장의 좀 특징들 이런 거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좀 분명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근데 약세장이 어떻게 돌입하고 실제 우라가미 책에도 약세장이 그래서 어떻게 매조지어지는가를 찾는 거는 네. 조금 이거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쓴 표현으로 행복한 집의 모습은 비슷한데 불행한 집의 모습은 다양하더라. 토스토이요? 예, 맞아요. 네. 그거를 앞부분에 넣어놓고는 그래서 약세장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걸로 해서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촉을 다 세워갖고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서 나왔었던 거죠. 예.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클라이맥스가 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 그게 20조였나요? 25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네. 그거 터진 거 아닌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내려갔을 땐 12, 13조까지 내려갔다가요. 예, 예. 맞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14, 15조가 나오더니 오늘 20조가 넘어갔죠.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오르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럼 그 방향이 보통 그 좋은 거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예,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나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그때도 질문 드린 게 네. 하락 쪽으로 급하게 하락하면서도 20조, 25조 나오면 그것도 턴에 대한 예, 어떤 맞습니다. 시장이 변한다고도 아, 그때 그것도 하나의 설명하셨어요. 클라이맥스라 그죠? 뻥 터지고 그때부터 올라간다. 그때도 매도 네네. 클라이막스라서 그때가 바닥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네. 되돌이켜 보면은 네. 2021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9만 원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네. 그때가 증시가 오르면서 거래 대금이 50조에서 60조 정도가 터졌었습니다. 50조였어요? 네. 예. 오, 네. 그 엄청나게 터졌었죠. 네.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이제 변곡점이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 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책에서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조금 뭐 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계란이요? 네. 예, 계란에서 했었을 때 조금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좀 참을성 있는 사람한테로 이게 주식이 이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방향이 좀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 거래가 좀 터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나스닥이 하루에 7% 이상 급등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턴이 되는 시장을 꽤 많이 보였던 역사가 있는 게 지금 데이터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이 7% 이상 급등한 이후의 흐름, 그다음에 S&P 500이 하루 5% 이상 5% 급등한 이상, 이후의 예. 흐름, 이 차트가 나오는데 대부분 그 차트만 놓고 보면 마치 이제 강세장으로 턴이 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는 차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늘 그런 차트들이 장중에 계속 이제 저희들끼리는 공유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당장 또 이렇게 올라갈 거냐 네, 하면 네. 그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 기울기가 계속되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이상 약세장을 겪어왔단 말이죠. 네. 30% 이상 거의 40% 가까운 한국장은 약세를 겪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한번 도니까 그걸 되돌리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게 또 되돌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제는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있자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고 뭐 네. 다지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료 좀 가지고 온 네, 걸 한번 네. 그럼 가지고 네. 말씀드려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그러면은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 생각에 한국 시장은 제일 큰 거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네. 할 수 있고 그 외국인 자금의 질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텍사스 그 교직원 공제회 여기에서 벤치마크를 바꿔버렸죠. 네. 원래 이머징 그에 투자하는 거에서 중국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이제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비중이 이렇게 높았던 걸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중을 높였단 말이죠. 저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가 지금 한 200조 원 후반 정도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 이머징 쪽이 한 10%니까는 20조. 예, 20한 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요번에 한국이 저기 3.1% 포인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네. 8천억 정도가 음. 들어올 걸로 계산이 되고 기간이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네. 그거는 엄청 큰 돈은 아닌데요, 그죠? 8천억 자체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에 지금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MSCI 이머징 인덱스 비중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자의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한 군데 일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글로벌 탑 20에 들어오는 데인데 네. 여기에서 바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것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고민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뭘 거냐 하면은 과연 중국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놓고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럼 중국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낮춰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고민의 결과를 처음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장기성 자금에서. 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 미국에 있는 다른 이와 유사한 연금성 자금들이 만약에 텍사스처럼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밖의 자금의 규모가 뭐 140억 달러 넘는다라고 하니까 거의 한 20조 가까이 20조 또 가까이.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만 따졌을 때요.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 만약에 정말로 크게 이 이슈가 다뤄진다라고 하면 네. MSCI에서 아예 이머징 인덱스를 만약에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네. 대대적으로 네.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큰 건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뭐 맥스로 20조 정도까지의 그거는 이제 연금들 미국의 연금들만 따진 거고요. 네. MSCI 이머징을 추동하는 자금들은 더 많으니까. 몇 조 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뉴스가 나오기 직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진핑의 3년인 때문에 그 되자마자 네. 뭐 그 주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폭락했다. 뭐 그러니까 기저에 깔린 아주 펀더멘털 요인은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더 사실은 그냥 직접적인 요인은 보면 이 벤치마크를 바꾸는 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여기는 지금 중국은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뒤따라 가지고서 야 누가 판대라고 하면은 바로 공매도가 또 따라 붙습니다. 네네. 홍콩이 공매도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그걸 왜 그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건 진짜 장기 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외국인이 뭐 잠깐 노리고서 한 번이나 그런 거 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네. 자금에 대한 추종에 대한 수급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텍사스 교종제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것도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신규 투자를 뭐 안 하겠다 중단 선언도 맞습니다. 하고 예. 거기도 비중 조절이 좀 될 수도 있는 뭐 연달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에 10월달 정도에 우리나라 한 3조 정도 외국인들이 샀고 최근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던 그런 것이 조금 설명될 수 있는 일부의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네, 저희가 네.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의 이제 추동하는 힘으로 봤었을 때에는 숏스퀴즈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형주가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음. 지금 그 공매도가 재개된 이래로 공매도 비중이 계속 이제 거래대금 대비해서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한 2달 정도는 과거 우리나라 10년 평균보다도 높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안 좋게 봤었다라는 것일 거고요. 네. 요 자금에서 스퀴즈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잔고 가지고서 공매도 잔고로 보면은 공매도 금지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거의 0.2% 수준까지로 공매도 잔고가 줄었었다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최근에 살짝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 주식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지? 뭔가 호재가 있나라고 하는데 거의 보시면은 그게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막 지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나 이제 롱쇼트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좀 소위 곤혹스러울 말해서 수도 있겠네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증시다라는 거고 글로벌에서 사실 미국이 어떻게 그 큰 증시가 5% 7%씩 오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만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이게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건데 그 닷컴 버블 이후로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으로 봤었다라는 것일 테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한 곳으로만 다 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장 붐비는 포지션이 뭐냐라는 거를 조사하는 건데 그게 봤었을 때 지금 US 달러가 거의 70% 정도까지 2등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2등도 숏입니다. 네. 유럽 주식 그러네요. 숏이고 네.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많이 몰려가면 보통 끝이 나쁘더라고요. 네. 요 직전에 가장 많이 몰려갔던 포지션이 뭐냐 하면 이 6월 달까지는 다른 게 1등이었거든요. 7월부터 지금 US 달러가 1등에 올라섰는데 네. 1등이 그때 당시에 오일이었습니다. 5일. 그게 120불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지금 이 비중이 쭉 내려오면서 올 가격이 계속 내려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너무 많이 몰려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매매가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진핑의 3연임 그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우리한테는 그럼 펀드들의 자산 배분이 바뀌니까 좋은 건데 그냥 우리 경제 쪽에서도 뭐 좋은 거 나쁜 거 혹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리오프닝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 가지 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 만다 말들이 참 많았고 네.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었어요. 네. 네, 못 믿는 그런 뉴스들이 그렇죠. 많았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음. SNS에서 그런 글들이 잘 안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조금씩 내용이 이제는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자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흐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중국 기업들 이익의 추이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근데 지금 요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죠. 요 파란색인데 맞아요. 최근에 이게 최근에 맞습니다. 급락해서 네. 마이너스로 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업들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뜻이고 음. 이 숫자가 마이너스로 갈 때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허. 예, 그래서 이번에 음. 우리가 이 그 코로나 방역을 푸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마만큼 큰 부양책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오프닝 자체가요. 네. 리오프닝 자체가 가장 큰 부양책이다. 왜냐하면은 락다운을 하니까는 그만큼 이제 경기를 죽여버리는 정책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 대상으로 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었잖아요. 네. 그 적자 난 걸 가지고 구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음. 근데 또 일시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 딱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상해가 봉쇄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소비를 못하니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씩 물론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겁니다. 중국이 푸는 게 이제 그 서구권이나 자유진영 같은 경우에는 100을 만약에 그 락다운 이제 그 규제를 100을 했다면 푼다 그러면 갑자기 막 0까지 바로 풀어버리겠지만 중국은 120을 규제를 하다가 115, 100, 105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느릴 슬로우하게 겁니다. 가겠죠.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방향은 돌렸다. 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무조건 뭐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의 적자폭이 줄거나 예, 예. 개선될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열어둘 수도 있는 네, 시간적인 문제가 좀 되긴 되겠지만 네.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너무 국내도 급등하다 보니까 중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뭐 훨씬 적었고 8,000명대 뭐 10,000명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그것도 되게 오늘은 적긴 한데요. 네 적긴 한데 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막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방역 완화에 대한 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서서히 갈 거라고는 보지만 방향은 명확하게 나와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더 시장에 불을 붙여버린 것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확진자나 여러 가지들 보시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음, 경기가 나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PPI 이게 마이너스 갔었을 때 부양책이 안 나온 적은 없었다. 네. 인 부분이기 때문에 음, 부양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리오프닝을 조금 더 믿게 만들어주는 것은 최근에 독일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중국 내 백신은 못 믿지만 음, 화이자가 외국인 대상으로 맞춰진다라고 확정은 됐고 네. 그게 내국인 대상으로도 돼 있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만약에 내국인까지도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의 자신감을 중국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중국이 좀 독특한 점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데들은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엄청 락다운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소비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보조금을 주니까. 플러스로 그 보조금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각각 그 나라들의 투자 자산시장이 가격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반대였어요. 왜 그랬냐면 락다운이 워낙에나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험성 자금으로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네. 몇 달이 락다운이 될지도 모르니까는 네.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저축이 쌓여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만약에 풀려나가게 됐을 경우에 소비 여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오늘 사실은 중국의 그 11월 초에 최근에 이제 쇼핑데이가 막 오면서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거복 소비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리고 애플 관련된 쪽도 오늘 보니까 뭐 엄청나게 애플이 뭐 얼마 만에 얼마 팔렸다 막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XR 기기는 3배 이상 팔리고 뭐 애플 관련된 기기가 약간 가격 다운을 했지만 그 물량 자체나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 아직은 저축률이 높고 그 소비가 이제 11월 달 초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가 서서히지만 방향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사실 시장이 좀 불을 지른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실히 미국 경제는 좀 슬로우 다운 할 테니까 네. 중국 경제가 그걸 만회하고 이럴 가능성이 좀 꽤 있어 보이네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 중국입니다. 저희가 네. 뭐 CPI가 낮게 나와서 예상보다 환호를 했지만은 네. 그 뒤에는 또 사실 첩첩산중인 게 아니 그러다가 우리가 깊은 침체로 가면 어떡하느냐 네. 그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물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뭐 재정 정책을 확 풀 수도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풀지 않아도 이것이 상당히 푸는 식의 정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인플레가 그래도 확실히 좀 낮게 나왔는데 네. FOMC 12월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FOMC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은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 또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물가가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SM 때문에. 예. 요것도 이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란색이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6개월 상관관계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선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지금 CPI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 지불 가격은 이제 그 기준선 아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수입 물가를 봤었을 때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요건 이제 3개월 시차를 둔 건데 또 관계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자 물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거의 뭐 13점 몇 프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수입 물가도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뭐 일단 안정화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좀 마이너스 기여를 해줬죠. CPI의 중고차 지수.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연초 대비 비하면 마나임 인덱스에 비해 가지고서는 많이 한 10% 정도 간격으로 놓고서 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 시차가 한 2, 3개월 있다고 하니까 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중고차 가격이 결국 다운이 되면 신차 쪽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신차 보면은 신차 평균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업체들이 고객한테 지불하는 인센티브도 정말 인센티브 안 주고 오히려 뭐 프리미엄 받고 팔았었는데 네. 지금 인센티브가 증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지고서 요것은 그 지금 뉴욕 연은에서 2022년도 1월부터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 글로벌에서 공급망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느냐. 네. 여기에는 뭐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BDI라든지 등등등등이 막 들어갑니다. 항공 운임이라든지요. 그게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이쪽에서 공급망 교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코로나 한창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뭐 초기 수준까지로 내려왔다. 그래서 실제로도 항공 운임이나 해운 운임 보시면 거의 한 50에서 60%는 다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하향 안정화를 기대케 하는 요인이지 않나 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궁금증 드실 거예요. 스티키한 요소로 주거비가 되게 높은데 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딱 나온 데이터만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좀 나왔어요. 올라갔죠. 좀 올라가네요, 여기서. 올라갔죠. 예. 오히려. 이게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고 네. 주거비가 비중이 많이 높긴 높습니다, 여러분. 33% 정도, 3분의 1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중요한 거 또 맞고 그런데 또 MOM 이제 그 전월 대비로도 보면 0.7%, 0.7% 이달에는 이번에 발표된 건 어젯밤에는 0.8%로 가속을 냈죠. 네. 그런데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이거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건데 0.69에서 0.74로 갔다가 0.751이거든요.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네요. 이 부분을 커보여요. 0.7에서 0.8 가면은. 예, 요렇게 보시는 거하고 요렇게 보시는 거는 완전 차이가 다르네요. 꽤 네. 크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 거의 못 늘었다는 건데 세부적으로 그럼 주거비도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게 되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퀄리티로 딴 데에 임대 들어가 살면 임대료 얼마 낼 것 같냐 네. 해가지고서 이제 요거를 뭐 OER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들 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 0.7, 0.8, 0.6으로 요번에 꺾여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다른 요소가 뭔가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호텔이네요. 중에서는 작아요. 예, 근데 지금 호텔 모텔이 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요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게 됐었겠죠. 네. 네, 요게 많이 올라오면서 살짝의 이런 노이즈를 네. 만든 것 아니냐고. 그건 뭐 여행 예. 수요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요게 리오프닝하고 관계가 분명히 리오프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예.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또 따로 나와요. 그 이제 해서 보게 되면은 네.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플러스가 저렇게 심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나오는 지표다. 네. 이번엔 플러스 거의 한 5 정도로 세게 나왔는데 그냥 요 그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저거는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그 헬스 인슈어런스 쪽에서 네. 빠진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또 마이너스 기여를 했는데 그거는 그
한 이제 비중이 0.9에서 1% 정도 차지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저기 물가에 들어가는 것을. 네. 근데 작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매월 2%씩 플러스로 반영이 됐었어요. 네. 그게. 근데 딱 요 달부터 다시 리비전이 돼가지고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1년 동안은 마이너스 4%로 계속 들어옵니다. 마이너스로. 예. 그래서 그 점도 사실은 네. 시장의 기대하고는 달랐던 부분이어서 네. 또 좀 내려가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가는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하여튼 계속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아마 생각하실 만한 거는 근데 고용은 뜨겁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지금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용이 뜨거운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차가 있어요. 네. 고용 중에서 가장 늦은 건데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는 거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잡 오프닝 9인입니다. 네. 9인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데이터 나왔지만 그 9월 데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월간 고용 보고서에 논판 페이롤 나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데이터이기는 하나 그것이 12일이 있는 주간의 조사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반월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면 제일 최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매주 나오는 신규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다 많이 종합적으로 늘었네요. 봐야 되는데 근데 요 데이터가 좀 혼재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 이게 6월 말 대비인데 좀 높은 듯 하더니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 근데 연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 꽤 버렸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그럼 뭐가 맞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를 하나 더 보자라는 주의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구글 트렌드입니다. 네. 구글 트렌드에서 해고 레이오프로 검색을 한 게 미국 내에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숫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파. 뭐 네. 메타도 뭐 대규모 지금 맞습니다. 이제 고용 후보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서 특히 빅텍 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구조조정을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 아마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요거는 조금 고용도 느슨해질 수 있는 뜨거움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12월에 50개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더 거의 안 올리거나 아니면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9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삼아야 된다 봅니다. 네. 예, 11월에 75 올리고 12월에 50, 그다음 내년에 25 추가로 네. 요걸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만약 다음 달에도 인플레가 좀 내려간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해버리면 네. 여기에서 감속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감속이 것이다. 좀 더 나타날 수 예, 있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고 네. 그래서- 고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네. 그 고용 쪽에서 기준점을 조금 제가 삼으실 수 있을 만한 팁을 하나,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저희가 봐주시면은요. 네. 그 고용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음. 연준에서 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거든요. 네. 사실 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플레도 문제지만은 고용이 엉망이 돼버리면은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부분일 그죠. 거거든요. 네. 지난 이게 5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기고를 하나 직접 한- 썼네요. 네. 직접 썼습니다. 오. 네, 여기에서 고용에 대해 언급을 해요. 음. 그 부분을 이제 요 회색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때 이제 월 평균 50만 명의 신규 고용 증가가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요 증가가 15만 정도로 내려오는 거. 음. 이것은 경제가 다음 이제 그 회복의 단계로 성공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냥 사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서 파월 의장한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5만까지는 긴축을 해도 되나? 네. 만약에 15만이 깨지면 긴축은 안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신규 고용 매달 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5만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월가에서 엄청나게 이제 못 올린다, 페드 퍼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준점을 요걸 갖고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페드 같은 경우는 약간 지표 후행적인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더 낮추는 속도라든지 정책의 강도가 바로 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렌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렌트 비용이 떨어지기가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뭐 100불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쳤을 때
다음 달에 이제 뭐 주택 가격 자체는 급락을 하고 있지만 렌트 비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냥 한두 달 정도 더 이제 살게끔 해주면서 렌트비를 잘 안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 렌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크다고 봤는데 그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좀 천천히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실제 주택 가격이 빠지는 하락보다 너무 늦고 또 페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 후행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상상만 하다 보니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장이 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페드 입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네. 제일 크시다 보니까는 아까 전에 그 주거비 관련된 거를 좀 세부 항목을 가져왔던 거긴 네, 한데요. 네, 네. 뭐 거기에서도 보셨겠지만은 OER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자가 대비해가지고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월에 비해가지고서 이미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는 여전히 더 가속도를 이제 뭐 하이가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네. 전월 대비해가지고서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이 헤드라인 CPI가 피크였다면 그 다음에 지난 9월이 지나놓고 보니 코어 CPI에서 피크가 나왔었다라면 네.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쉘터에서 피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부분이고요. 집값에 어쨌든 뭐 후행을 굉장히 하는 그리고 렌트비는 원래 안 내립니다. 원래 장기간 봤을 때 내리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냥 그 더 오르냐 덜 오르냐인 걸로 봐야 되는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는데 네. 근데 집값의 상승세가 무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실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최근 며칠 전에 페니메이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집값 전망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원래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도 집값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를 마이너스 1.9%로 바꿨고 내년도는 마이너스 1.5%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좀 다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오를 때도 빨랐고 또 그 다음에 변화하는 속도도 냉각된 속도도 빠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주가가 빨리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제 많이 봤고 환율이 빨리 오르는 거는 몇 번 봤어요.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하는데 근데 환율이 이렇게 빨리 내리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숏배팅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게 보는 배팅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그걸 찬동했던 요인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 달러 빼고는 다 약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한 고리를 찾아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위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배팅을 할 만한 때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환시장이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엔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엔화는 왜 그랬냐면 엔화가 지금 여기는 뭐 딴 데랑 다르게 YCC를 하고 있으니까 내외 금리 차 때문에 엔화가 계속 약세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일본은 150엔 위는 조금 불편해 하니까는 계속 개입이 나오고 그 개입을 하려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채를 팔아 갖고서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미국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 금리 차는 더 벌어지니 그렇죠. 이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연결고리이니 이 중에 어디라도 숏을 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곳들에는 다 비슷한 사실은 매매들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 뭐 어찌 보면은 네. 이 증시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추세가 계속될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방향 확실히 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세장 오래 경험했듯이 네. 이제는 뭐 좀 강세장이 꽤 이제는 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두 부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역실적 장세가 마무리됐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역실적 장세가 이제 진입을 하면서 뭐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질 거야. 그래서 다시 바닥을 보는 날이 오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바닥을 확인한 뒤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뭐 그런 뷰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역실적 장세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 부분 때문에 더블 바닥을 확인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지배적이에요. 그 부분과 좀 다른 뷰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역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역실적은 그래서 포워드 EPS가 어느 네. 정도 조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포워드 EPS가 조정이 됐었고 네. 그러고는 옆으로 바닥을 기듯이 가다가 나중에는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가지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장 여기서 딱 이제 12개월 뒤가 아니라 보통 한 6개분기 뒤 이렇게 정도로 봐야 돼요. 처음엔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포워드 EPS 추정에 들어왔던 분기가 실현이 되면서 빠지고 한두 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내년도 캘린더 이어로 봤었을 때 내년도에 EPS 하락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250이 조금 넘었었던 네. 게 이제는 230까지 지금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0%라고 보면 225 조금 더 간다 그러면 220 정도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조정 이익에 대해서 미래 조정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8분 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거는 끝났고 여기에서는 딱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봐가지고서 역시적의 종료를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우라가미 구니와가 책을 쓸 때에는 원래 역시적의 마지막에서는 그 역시적의 클라이막스가 갈수록 주가는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 예,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근데 그게 피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적이 좋아지고 나야지 그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랑은 전혀 다르고요. 네. 이번에도 그 또 다른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08년 이후부터 보면은 제로 금리에다가 QE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써요. 네. QT도 쓰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구니오나 코스톨라니가 책을 쓸 때에는 없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추가로 해서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처음 올린 거는 올해 1분 3월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금융이었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파월 의장이 재선임에 성공하고 의회에 가서 이제 일시적이란 단어를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고점이 작년 11월 22일이에요. 네. 그러면 역금융은 그때부터 들어갔던 것일 거거든요. 근데 3월부터라고 해버리면 이미 시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QT 진행하고 막 뭐 피봇을 언제 하고 금리 내려야지 금융 장세가 오는 거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정책의 그런 수단들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거고 실제 거기에서 참고가 좀 되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이번 주에 그 월요일에 나온 것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연방기금 금리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록시 연방기금 금리라고 해서 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QT, QE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다 네. 포함을 해가지고서 네. 봤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이것이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흘러갔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로 금리 가고 QE 했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수준이 그때 이번에 0.75 올리기 전에 그때 기준으로 이미 5% 초반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었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왜냐하면 QT도 썼고 네, 포워드 네. 가이던스도 활용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0.75를 더 올렸으면 지금은 사실 QT도 더 했죠. 네. 6%대라고 봐야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정책이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 증시의 순환론을 말할 때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저희 셋 다 강세론자인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중립적인 척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래도 좀 뭐 나쁜 거 보이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떤가요? 나쁘면은 결국은 뭐 예상 못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정치나 아니면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뭐 만약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사실은 지금 데이터들이 뭐 인플레나 이런 게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뭐 정말로 예상 밖으로 이것이 다시 그렇습니다. 아주 끈끈하게 네. 유지가 되어 버린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경제가 저는 뭐 이제 지금부터는 얕은 침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깊은 침체가 오게 되는 걸로 되어 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일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거는 또 발현되고 나면은 사실 알긴 하는데 뭐 요소들은 언제든지 이거는 뭐 저희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회
네. 경제 과학이니까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6번가에서 제가 봤는데 중간 선거 이번에 끝났잖아요, 미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스플리트 컨그레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를 나눠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해요. 저희가 주식쟁인데. 네, 뭐 미국의 선거를 놓고 예, 예.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작성해 놓으신 확률적인 부분 과거 가지고서 네. 근데 선거 이후에 확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거 그냥 소개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특히나 또 보니까는 좀 나눠졌을 때 권력이 네. 나눠져 있을 때가 좋더라. 뭐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의회가 나뉘거나 아니면 의회도 서로 또 나뉘거나 양당이 그런 식일 때가 수익률이 대체로 더 좋더라. 네. 그런 거를 그냥 소개를 한 부분이고 사실 뭐 여기에 대해 이제 또 이게 해석하기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라고 또 말씀은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뭐 그게 일단 좋았다라고 하니 뭐 지금의 선거 결과가 기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도 보면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쇼커버링이 되면서 전방 산업은 좋지 않은데 급등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저는 공매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장이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형주냐 중소형주를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대형주 중심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는 네. 자금의 흐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근데 네. 그 외국인의 자금이라는 것이 연금성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리고 이 자금들이 그 이제 자산 배분형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사실 바텀업으로 절대로 리서치를 하질 않고 네. 큰 것들 그냥 지수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음. 그러니까 이 K200도 아닐 거고 네. 완전 초대형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MSCI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서 그냥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일단은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분위기가 바닥에선 도니까 네. 정말로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괜찮을 건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뭐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번에는 저는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이즈가 일단은 요인이 더 크게 줄 것 같다. 사이즈. 예, 지금 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또 몇 달에 걸쳐서이니까 일단은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장 초반에는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 상관없이 이번에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시장의 어떤 스킴이면 지수 자체는 빠지기가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뭐 대형주를 예, 예. 그렇게 수급이 좀 받쳐주는 장으로 판단하신다면 지수 자체의 하락은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종목별로의 약간 차별성은 충분히 있은 뭐 그런 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통업종이냐 성장주냐 뭐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사실 되긴 되는데요. 뭐 선거 결과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뭐 전통 오일 관련된 쪽이 올라갈 것이냐 뭐 말도 많은데요. 그런 쪽의 어떤 분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뭐 미국에서 과연 이 정책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트럼프 때는 손바닥 디딥듯이 참 많이도 바꿨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은 조금 연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본래 미국으로. 예, 예. 본래 미국이 그러니까는 뭐죠? 어쨌든 뭔가를 했었을 때 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지간하면은 좀 유지를 해 나가고 뭐 완전히 그래서 뭐 IRL을 폐기하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으로는 아니어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트럼프 때 예, 조금 예. 너무 극단적인 거를 본 것이 좀 지금의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어떻게 남자답게 100% 주식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성향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배분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네. 다양한 군들을 넣어서 아니고는 뭐 주식만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주식도 뭐 집중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각자만의 성향에 맞는 전략들이 있으신데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네. 주제 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사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또 빠릅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뭐 사실은 좀 이렇게 포캐스팅을 못했죠. 이 정도까지 속도가 빠르게 올라올 것인가. 벌써 코스피 기준 2,5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빠질 것인가 논의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오늘 하루 장 때문에 뭐 이제 강세장이야 뭐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뭐 저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 만약 네.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네. 시장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충격은 크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특히 이제 제일 걱정이 됐었던 인플레 관련해서는 저는 뭐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느끼셨겠지만은 네. 조금 빠르게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더블 바닥보다는 뭐 추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꾸준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저점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관련해서는 뭐 각자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르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뭐 하우스들도 보면 뭐 이게 증권사별로 이렇게 렌즈를 봤을 때 내년 상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코스피 기준 2,600에서 2,650 정도예요. 왠지 올해 뚫을 것 같지 않아요? 2023년 가기도 전에? 23년 가기 전에 2,650을 뚫는다? 내년 레인지가 2,650. 그건 작가님의 기본 뷰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시고요. 네, 그러나 아마 그 2,000부터 2,650으로 레인지를 줬는데 네. 그 레인지는 아마 틀릴 것이라는 게 제 뷰인 것 그 같습니다. 레인지는 틀릴 것이다. 그들은 늘 틀려요. 네. 그들은 한 적이 없어요, 거의. 틀린다.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저님? 그래서 항상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극단적일 정도로 네. 레인지가 위아래가 좁았던 것 같아요. 네. 300, 300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네. 예,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음.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저도 처음에 그 이제 연말 자료들을 한 달 전부터 쭉 내시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야 이거 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뚫리겠다. 좀 고변동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변동이 위로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어떤 데는 가니까는 방송은 내기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되면 내기요? 무슨 얘기요? 이제 몇 포인트 해가지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분장을 하자. 분장을 하자. 예. 저희도 한번 할까요? 분장을? 그래? 이기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각자 재밌는 분장을 하면 되는 거죠. 지는 사람이 이상하게 입고 되는 거군요. 뭐 어쨌든 이거 그건 뭐 저희가 재밌다. 논의를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시장은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뷰 가운데 어쨌든 매니저님의 뷰가 최근에 그래도 약간 약세론 쪽에 뭐 시장이 굉장히 조금 우려를 많이 했던 시장에서 다소 좀 턴을 가지고 약간 뷰를 좀 더 이제 위쪽 상단으로 조금 뷰를 좀 바꾸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그런 뷰를 가지시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었고요. 또 그런 근거가 또 어떻게 맞아 나갈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또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조금 팔로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뭐 아까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가님은 뭐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다음 달에 또 오실 거죠? 예, 불러만 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뭐 뷰와 관련된 부분과 또 그와 관련된 근거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곱씹어서 좀 더 스터디를 공부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끝난 하루였고요. 뭐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도 걱정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공부를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